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이제 데이터 중립성인데요. 사실 이제 저는 데이터 관련해서 사실은 뭐 국가 전략이라든지 거버넌스 쪽 관련 연구를 했는데, 제가 이제 조금 데이터 중립성은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개념에 좀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이제 저 출발은 한 20년 전에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데이터 분석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화두가 등장하면서 이제 기업들이 그 당시에는 기업들이 먼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고객 데이터를 좀 분석하는 그런 출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이제 민간에서 몇 년 하다 보니까 그때 제가 이제 느꼈던 거는 이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개인과 기업 간의 어떤 데이터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되지 않을까, 이제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공공연구소로 옮기게 되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현재는 데이터를 둘러싼 어떤 그러한 그 불평등 혹은 뭐 불균형의 문제가 이제 그 당시에 개인과 기업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제 국가와 국가 혹은 기업과 기업 뭐 이런 차원으로 지금 굉장히 확산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주제를 이제 제가 좀 계속 개인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쪽에 대해서 제가 뭐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튼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거는 지극히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이 중립성 개념을 그냥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그럼 데이터 중립성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그리고 뭐 쟁점, 과제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뭐 이제는 이제 익숙하실 텐데요. 이미 우리가 이제 인터넷 생태계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인터넷 생태계를 치면은 가장 밑바탕에는 이제 네트워크가 있겠고, 그 위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서비스들이 있겠고, 가장 위에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이제 다양한 그런 뭐 지금 뭐 저희가 뭐 거의 24시간 잠잘 때도 뭐 내 신체 박동 뭐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이 다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24시간 사실 인터넷 생태계에 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인터넷 생태계에서 이제 공정 경쟁이라는 그 키워드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불거지고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뭐 국회 혹은 뭐 기업과 기업 간에 다양한 이슈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망과 관련해서는 이미 뭐 망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이제 화두가 되어 왔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한때는 이제 망 중립성을 지키다가 뭐 이거 지켜야 되느냐 했다가 또 다시 또 뭐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는 뭐 쭉 일관성을 가지고 이제 망 중립성 이야기도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2020년에 약간 가이드라인이라는 약간 느슨한 형태이긴 하지만 새로운 어떤 그런 그 지침 같은 걸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상에서는 온라인 플랫폼법이 지금 국회에 뭐 거의 이런 이름을 다는 게 한 10개 정도 내외가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작년에 굉장히 뜨거웠다가 아직 법제화는 되지 않았는데, 뭐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온라인 플랫폼과 여기에 이제 입점하는 업체들 간의 이제 공정 경쟁, 불공정한 거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 또 인앱 결제, 이미 애플은 뭐 하고 있지만 구글도 이제 인앱 결제를 시행하겠다라고 해서 몇 차례 유예되긴 했습니다만 지금 실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제재하기 위한 어떤 법제화가 뭐 거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뭐 우리나라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약간 그런 것들. 그리고 망에서는 지금 뭐 SK 브로드밴드랑 그 넷플릭스가 이미 1심에서 그 넷플릭스가 이제 패소를 했지만 항소를 해서 지금 2심이 진행되고 있는, 이렇게 이제 인터넷 그 생태계 안에서 과연 무엇이 공정한가, 굉장히 이제 논자에 따라 다른 거죠. 넷플릭스는 과금하지 않는 게 공정한 경쟁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인터넷 플랫폼 그 네트워크 사업자는 아니다, 적절한 과금이 공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중립성 관점에서는 이런 망중립성, 우리가 익숙한 망중립성 관점에서는 금방 이제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영역들 검색 엔진 이런 것도 사실은 중립성 개념을 이렇게 견주어 갔다가 이제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플랫폼 중립성도 마찬가지고요. 뭐 가장 쉽게 얘기하면 디바이스 단에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뭐 거의 다 쓰니까 뭐 세계 1위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스마트폰 보급률이. 그러면 이제 그 PC 운영 체제도 이제 중립성 문제가 되지만 모바일 운영 체계 이것 자체도 또
과연 그 기기에서는 꼭 그 OS가 돌아가야 되느냐, 혹은 앱마켓도 마찬가지로 그 OS를 채택하면 꼭 그 앱마켓을 써야 되느냐, 혹은 그 앱마켓을 들어가려면 과연 그 과금 체계가 적절하냐, 이런 여러 가지 중립성 문제가 이제 불거지고 있는 것이고요. 망중립성은 뭐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뭐 디테일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FCC가 이미 이제 6가지 원칙을 이제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하여튼 이 망 위에서는 누구나 좀 자유롭게 플레이를 할 수 있게 해야 그것이 결국은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고, 시장도 키우고 누구나가 이제 모두한테 이롭게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제 기본적인 원칙 하에서 망중립성의 원칙이 이제 여전히 이제 지켜지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또 이 반대 측면에서 보면 망 다양성이라는 논의도 이제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뭐 요즘 버스 전용 차선 같은 거는 우리가 다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공적인 수단이니까 그냥 먼저 통과하도록 해야 되지 않냐라는 것처럼, 망에서도 물론 이제 이머전시 상황에서는 이게 이제 성립하죠. 예를 들면 응급이라든지 국가 재난이라든지 이럴 때는 아마 특별한 수단으로 먼저 이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누구나 합의를 할 텐데, 평시에 이런 것이 가능하냐, 좀 프리미엄 서비스는 돈을 더 많이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망 중립성 관점에서 제가 이제 방금 설명드린 것이 한국이나 EU나 미국에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서로 이제 양쪽에서 누가 더 공정한 관점이냐, 앞으로 어떤 쪽을 지향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이제 쟁점이 있는 것이죠. 플랫폼 중립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플랫폼 중립성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법의 이제 플랫폼 중립성이 법제화 단계에서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이라는 걸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안에도 약간 이러한 철학이 이제 들어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앱 중립성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 독점 금지 법안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오픈 마켓에서의 어떤 그런 공정 경쟁 때문에 사실 법제화되는 이제 그런 단계인데, 사실 이 안에 보면은 또 막 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서 뭐 굉장히 다른 거죠. 이제 뭐 어떤 것이 더 공정하냐라는 것을 둘러싸고 상당히 이제 많은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인터넷 생태계에서 이제 중립성 하면은 이제 망중립성에서 비롯됐지만 다양한 영역에서도 이렇게 이제 다의적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데이터 중립성은 도대체 무슨 얘기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라는 것이 사실은 예전에는 특정 분야에서만 존재하는 중요한 어떤 그런 이슈였는데, 이제는 뭐 이코노미스트 표현에 의하면 햇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햇볕의 특징이 모든 것을 비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 하나 존재하고 어느 곳에서나 이제 기초가 된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농업이나 어업은 뭐 별로 데이터랑 관련이 없었을 것 같았지만, 이제는 뭐 농업도 스마트팜을 잘 운영하려면 결국은 어떤 온도, 어떤 습도, 그리고 어떤 비료를 언제 투여했을 때 생산량이 과연 최대화가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데이터 분석을 잘하는 기업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고요. 수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거의 양식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러면은 수산업에서도 역시 양식장을 잘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양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여기서도 역시 데이터가 필수 불가결한 그런 이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앞에 이제 1세션에서도 메타버스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그 이코노미스트는 여기 이제 이 그림이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이 데이터라는 것이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 심지어는 생각까지도 그 거울 너머에 있는 데이터 세계에서 다 축적이 되면 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묘사하는 그림인데, 메타버스 시대가 되면은 사실은 이제 현실 세계뿐 아니라 이제 메타버스 세계에 또 다른 자아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 데이터의 생산이나 데이터 분석 역량, 이 파워가 2배, 4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회사가 만약에 메타버스로 운영을 본격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를 통해서 그 직원의 어떤 여러 가지 성과나 뭐 이런 것들이 측정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메타버스의 등장이라는 것은 이제 데이터 경제를 더욱더 강고하게 하는 그런 촉발시키는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 기업의 어떤 그 과거와 현재를 보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영위하는 세상이 이제 데이터를 떼놓고는 생각할 수 없고, 그리고 그 기업이 어떤 산업에 종사하는지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이 과연 데이터와 관련된 역량, 그게 뭐 분석 역량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축적하는 역량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데이터를 끌어모으는 역량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시장에서 생존은 물론 다른 시장으로 내가 언제든지 갈 수 있느냐, 이제 이러한 역량이 좌우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지금 뭐 미중 간의 기술 패권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보면 그게 뭐 반도체 패권으로 표현될 수도 있지만 또 데이터 패권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뭐 아주 약자는 아니죠. 여기 그림의 오른쪽에 아시아 태평양 쪽을 보시면 여기 카카오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여기 조그맣게 있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미국, 중국이 거대 기업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상징하는 바는 우리가 아주 약자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간자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포지션이 아예 약하든지 아예 강하면 명확할 텐데, 약간 중간자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쪽 입장에서 서야 될지가 상당히 굉장히 고민스러운 약간 그러한 처지에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데이터 중립성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데이터 중립성은 이쪽 데이터 쪽 연구를 하면서 뭐 한 6, 7년 전부터 생각을 했는데 별로 이거와 관련된 그 이슈들이 불거지지가 않았는데, 그래서 저도 예전에 몇 차례 한두 번 얘기했다가 별로 이게 관심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데, 작년에 이제 여기 아래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그 페이퍼가 하나 발표가 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계기로 제가 이제 좀 이걸 이슈화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정의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중립성, 망 중립성이 망 위에 있는 어떤 플레이들한테도 공정한 어떤 기회를 제공하자는 게 핵심 이슈거든요. 데이터 중립성은 뭐냐면 어떤 기업인지 데이터를 그 축적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데이터를, 그게 이제 기업이든 국가든 크게 보면 누구나 여기에 좀 접근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뭐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 망도 사실은 그 투자한 기업은 분명히 이제 민간 기업이잖아요. 뭐 통신 회사인데, 그러나 그 위에서 이제 플레이어는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설사 이제 요즘은 국가가 가진 공공 데이터는 무조건 개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이견이 없습니다만,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뭐 예를 들면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접근을 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이슈가 자연스럽게 불거질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구글이든 네이버든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는 그 자산으로 표현한다면 그 자산의 속성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업이 가진 속성하고 굉장히 다른 거죠. 왜냐하면 이건 이용자가 참여해서, 이용자가 참여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생산되기 어려운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약한 데이터 중립성은 뭐 어떤 데이터를 산다고 할 때 어떤 가격 차별은 허용할 수 있지만 그 이외에는 좀 동등하게 보장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약한 데이터 중립성이고, 이제 이 페이퍼의 정의에 의하면 강한 중립성은 이제 가격 정책마저도 차별 없이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네이버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정보를 판매하고 있다라고 할 때, 네이버 계열사가 살 때와 전혀 관계없는 일반 회사가 살 때 그 동등한 가격 정책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차별 없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데이터 중립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 중립성이라는 개념이 뭐 이게 이제 페이퍼에 나온 아카데믹한 주제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데이터 중립성이란 그런 그 용어 자체를 EU가 쓰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EU의 어떤 그 최근에 나오는 페이퍼들을 보면 사실은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이라고 하는 자체가 데이터 경제 차원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약자인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이 구글이나 뭐 이런 거대 그 데이터 기업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EU의 그 데이터 관련 전략들은 어떻게 하면 이제 미국발 그런 글로벌 데이터 기업들을 견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항상 이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EU의 최근의 법안들을 보면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데이터 중립성 차원의 어떤 모든 법제화이고 전략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적으로 오픈 데이터 디렉티브 같은 2019년에 나온 걸 보면은 여기 표현처럼 이제 공적 재원이 투입된 연구 데이터의 재사용 목적의 법제,
그다음에 여기 이제 모든 주체에게 재사용 조건을 차별 없이 제공한다. 뭐 이런 데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2020년에 보면 이게 이제 점점 더 강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처음에 이 아까 앞에서 보신 19년의 이니셔티브 같은 경우는 약간 약한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접근권을 허용했다면, 20년에 가면은 이렇게 해도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뭐가 잘 작동을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좀 확산시켜야겠다. 그래서 공공기관 보유하는 특정 범주 데이터 재사용을 이제 좀 강화하자. 그리고 개인 데이터건 비개인 데이터건, 이게 물론 이제 개인정보 보호의 이슈는 있겠지만, 하여튼 이 GDPR 같은 경우를 적용하는 한에 있어서라도 이러한 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확대하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특이하게 이제 데이터 이타주의,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가 뭘 기부하는 차원에서 보면 좀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기업이라 할지라도 데이터를 좀 기부하는 차원에서 공개를 해야 된다, 접근을 허용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어떤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20년에 나온 디지털 서비스 액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여기 이제 좀 한 발 더 나아가서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구글,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더 그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디지털 마켓 액트라고 하는 그 시장에서의 규를 보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뭐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등장하긴 합니다만, 뭐 게이트 키퍼라든지 이런 게 등장하는데, 이 핵심 내용을 보면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게이트 키퍼가 핵심 서비스 및 자신이 제공하는 타 서비스 또는 제3자 서비스로부터 제공된 개인 데이터 결합 금지, 뭐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잘 알고 있듯이 데이터는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지만 결합하면은 가치가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자사가 가지고 있는 거대 데이터 기업은 이 결합을 통해서 훨씬 더 큰 부가가치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지나치게 이제 집중화되는 것은 좀 규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러한 조항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최근 올 초에 나온 데이터 액트를 보면 뭐 점점 거기서 더 이제 확대되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소비자 요청에 있는 경우 뭐 데이터 보유자는 데이터를 동일한 품질로 제3자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된다, 뭐라든지 부당한 계약을 금지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뭐 당연히 이거는 뭐 우리나라도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공공기관 공익 목적이나 뭐 위급한 상황에서는 데이터 제공 의무, 가급적 뭐 무료로 제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공기관이나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점점 더 이제 확장돼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도 이제 확대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EU의 어떤 그 최근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러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동의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의 속성을 감안했을 때 뭐 그런 쪽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과연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법제화할 수 있을 것인가? 국내 안에서의 어떤 법제화도 또 법제화지만 국가 간의 어떤 그 국제 관계에 있어서도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용시킬 수 있을 것인가는 사실 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 이제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데이터 자체가 한마디로는 데이터지만 이 데이터가 너무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게 사람과 관련된 개인 데이터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이제 차이가 있고요. 개인정보 보호라는 그 이슈 때문에. 그다음에 형태 자체도 뭐 굉장히 다양할 뿐더러 분야도 이제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분야가 다르다는 것은 뭐 제조, 유통, 금융, 보건, 의료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데 그 각 최근에 이제 마이데이터가 이제 활성화되고 있지만,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큰 걸림돌이 한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허용을 하고 법제화가 되지만 그 다른 분야를 넘어서는 거는 또 더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융 데이터 안에서는 뭐 굉장히 쉬운 어떤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금융과 보건을 묶는다 하면은 이게 보건의 영역과 금융의 영역은 그 관리하는 어떤 행정 주체도 다르고 또 그걸 규율하는 법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이제 같이 묶는 데는 굉장히 제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속성 자체가 이 프라이버시 문제를 관여하는 데이터와 그렇지 않은 데이터로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다양한 어떤 이슈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걸 이제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제 같은 경우는 그냥 보면 데이터 법제들이 뭐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해당 영역별로 또 데이터의 속성별로 또 규율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행정체계 좀 그렇지만
자기가 이제 관할하고 있는 어떤 범위 안에서의 어떤 활성화, 뭐 진흥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모두 종합하면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사유제적인 성격을 띌 수도 있지만 그 속성을 보면은 이제 공공재적인 속성을 띌 수 있는 그런 다면적인 그런 속성 때문에 과연 데이터라는 자산 자체를 뭐 경쟁제나 그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의 측면으로 봤을 때 어느 영역에 속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이제 망중립성하고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FCC의 그 6대 원칙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럼 데이터의 관점에서 과연 이제 매칭을 시킬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해보면 뭐 예를 들면 망중립성에서 이제 단말기 차단 금지 그럼 이거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접근 이용을 이제 허용해야 되는 약간 이런 차원으로 이제 확장이 돼야 되는 것이고 경쟁 제한 금지라는 그런 항목에 있어서는 뭐 이용자들이 이제 사업자 경쟁으로 부여된 혜택을 뭐 제한하는 것 자체를 이제 금지해야 된다든지 차별 금지는 합법적인 데이터의 어떤 그 비차별적인 방식의 제공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뭐 투명성을 이제 뭐 합리적으로 이제 그 요구하는 정보는 뭐 공개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매칭을 시켜서 이제 접근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제 데이터 영역에서 이제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는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이제 최근의 추세를 보면 이게 얼마 전 뭐 또 발표된 것들을 보면 지금 이제 개인정보 보호 정책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애플이나 구글이 이런 제도를 취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프라이버시 관점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제도인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실제로 데이터의 접근성, 데이터 중립성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이거는 이제 데이터 중립성의 반대쪽으로 가는 구글이나 애플이 그래서 데이터 이용자의 측면에서는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할 때 그 서드 파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수집하냐면 가서 이제 긁어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개된 데이터에 한해서는 근데 이제 최근에 애플이나 구글이 이제 채택하는 이런 방식을 보면 이제 그러한 이제 제3자 그 서드 파티 데이터를 긁어오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규제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 점점 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개인정보 보호랑 맞물려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이러한 어떤 뭐 예를 들면 앱에서의 어떤 인앱 결제를 이제 강제화한다든지 또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서 그런 트래킹하는 것들을 이제 굉장히 제한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자체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점점 더 데이터의 독점이나 이런 쪽으로 더 가고 있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상황일수록 데이터 중립성에 대한 이슈가 더 불거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데이터 중립성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뭐 옹호론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반대 입장에서는 이거 적용하기 어렵다 이런 이제 반대론 비판론이 있을 수 있는데 정리해 보면은 옹호론적 입장에서는 데이터 자체는 이거는 뭐 EU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모든 나라가 이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다. 비경합 자산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EU의 문서에서도 그 앞에서 설명드린 EU 데이터 액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천명하고 있는데 데이터는 그 애프터마켓이라든지 혁신 서비스의 중요 요소이기 때문에 독점적으로 활용할 경우는 디지털 경제 자체 혹은 데이터 경제, 공정 경제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러한 어떤 이념이나 비전 하에서 지금 여러 가지 EU의 법제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그럼 데이터는 사실은 공동 생산물입니다. 일종의 데이터 노동이라고 표현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레디컬 마켓이라는 뭐 한 3년 전인가 나온 책에 보면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은 데이터는 이제 그 데이터 노동에 의한 산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떤 기업이 자기의 어떤 그 소유권으로 100% 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 노동에 참여한 우리 일반인들, 데이터 노동자라고 표현하는데 데이터 노동자들이 만약에 뭐 기업은 우리는 무료 서비스를 줬으니까 거래는 끝났다라고 이렇게 설명은 하지만 과연 그게 거래가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고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이라든지 다른 권리를 더 주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데이터 노동자들이 뭐 하루 혹은 일주일
스마트폰을 안 써야 된다 뭐 이런 거죠. 파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생산이 안 되는 것이고, 데이터가 생산이 안 되면 그 데이터 그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 생산물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중립성을 이제 과감하게 허용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비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앞에서 보셨듯이 데이터가 너무 분야별로 다르고 속성이 다른데 이거를 그러면 그 일괄적인 중립성을 적용할 수 없지 않겠느냐. 또 분야별로 다르게 적용한다면 굉장히 난제가 아니겠느냐. 의료 분야는 또 이런 중립성, 뭐 또 유통 분야는 이런 중립성,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어떤 중립성 개념이 대두돼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럼 데이터 공유를 막 허용하다 보면 투자 인센티브가 저하되지 않겠냐, 이게 혁신을 저해하지 않겠냐. 예를 들면은 그거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한 데이터 기업들이 오히려 그걸 이제 무료로 막 공개를 하기 시작하면 누가 혁신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더 기술 개발을 위해서 힘을 쓰겠느냐, 뭐 이런 이제 반대론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다면 데이터 생태계에서 사전 규제나 이제 금지 행위를 했다 그랬을 때 그 근거와 효과는 무엇이냐.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걸 계속 페이퍼를 수년간 찾아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별로 페이퍼들이 없어요.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작년에 나온 페이퍼를 보면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그 약한 중립성과 강한 중립성을 적용했을 때 크게 이게 뭐 데이터 중립성이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다, 약간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한 번의 어떤 연구에 불과한 것이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동일한 뭐 그 연구를 해도 서로 다른 결과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굉장히 실험적인 연구들이 과연 데이터 중립성을 적용하는 것이 우리가 경쟁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은 좀 추가 연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존 법 체계하고의 조화라든지, 또 더 어려운 부분은 이제 국내외 사업자 간의 규제 형평성, 그리고 더 나아가면 통상 마찰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내에 들어와 있는 구글의 어떤 구글을 제재하기 위해서 법 제어를 하면은 구글의 과징금을 물린다든지 혹은 어떤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이제 금지 행위를 적용할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네이버나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동남아시아 시장에 뭐 라인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이 상당히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이제 똑같은 어떤 그 규제에 당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법을 적용할 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간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 기업에 대한 제재가 규제가 우리가 이제 해외로 나가 있는 기업들한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잘못되면 이게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미묘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방금 설명드렸듯이 이제 적절한 규제냐, 데이터 중립성이 과잉 규제냐, 뭐 이런 판단을 위해서는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한데 아직은 굉장히 미흡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상은 이제 우리나라가 앞에 1세션이나 2세션에서 이제 메타버스, AI 이런 쪽들이 굉장히 뜨거운 주제인 거 분명한데 그 근간에는 이제 데이터 확보를 둘러싼 이제 소리 없는 전쟁이 미중 간에 펼쳐지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또 그 뒤를 쫓아서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주목할 만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데이터 경제 환경 하에서 또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점이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국제사회에 있어서도 우리의 모습을 다른 나라들이 많이 이제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데이터 중립성이라는 개념을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좀 잘 전략적으로 소화를 해서 국내에 있는 어떤 외국 기업 또 국내 기업 간의 규제 형평성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국제사회에 있어서도 이러한 새로운 영역에 대해 있어서의 어떤 이슈를 좀 제기하고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연구, 이론적인 연구들이 앞으로 더 많이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